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 풀이 제1문의 1 중에서 양괄호 2번 풀이입니다. 양괄호 1번, 2번 합쳐서 20점. 즉 지문 읽고 분석하고 풀고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20점이니까 12분 분량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이니까 2번만 하면 이제 대략 절반이면 10점에 약 6분 정도겠죠? 그쵸? 그러므로 실전에서는 그 분량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풀고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분량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랑 배점을 보는 일이라 했죠? 그래서 배점을 방금 봤고요. 이제 문제 봅시다. 양괄호 2번. A 변호사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돼서 이주와 경고한 시점에서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근거 서술한 것이죠.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가? 약 10점에 6분 분량.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라고 최종 답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논증만 하면 됩니다. 물론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한가? 그러니까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가 아니다. 무에 대한 판결이 무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무에 대한 판결이 무효라면 확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 문제에서 무에 대한 판결이 일단 유효하다라고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한가? 또 필요하다면 선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판결이 유효해야 그 유효한 판결에 대한 확정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쵸? 그런데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라고 이 문제에서 어썸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논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보죠. 사실관계 정리를 해보면 기억나시죠? 이 그림 양괄호 1번 풀이할 때 그렸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일단 쓱 보시고요. 직전에 양괄호 1번 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도 이 화살표를 그리고 풀어야 하고 지금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양괄호 1번 문제를 풀 때 양괄호 1번 소재기의 적법 여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었냐면 일설에 따르면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로 부적법 하고 이설 내지 또는 이제 이설 또는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들인 병, 정, 무를 원고로 봐서 이 사람들이 원고로 특정됐다고 봐서 적법하다.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일설은 부적법하다. 소재기가 부적법하다. 이설은 적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양괄호 1에서. 같은 문항의 답안지 아래에서는 같은 논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양괄호 1에서 일설을 택해서 답을 내렸으면 양괄호 2에서도 그 일설에 전제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양괄호 1에서 이설을 택하셨으면 양괄호 2에서도 그 이설을 전제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양괄호 1번 문제에서 헌법 시험이에요. 공법 시험입니다. 양괄호 1번 문제에서 나는 사용제는 위헌이라고 본다. 나는 사용제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나는 사용제도가 합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당하다. 라고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죠. 그렇잖아요. 양괄호 1에서 나는 사용제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양괄호 2에서는 나는 사용제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양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답안지는 한마디로 답안지의 그 말에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답안의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랑 다르게 같은 민사법 사례형 내에서도 제1문 150점, 제2문 100점, 제3문 100점. 각각 요거 답안지 자체가 다르다고 했죠? 답안지 자체가 달라요.
이 답안지 따로 제출하고 이 답안 따로 제출하고 이 답안지 따로 제출합니다. 문제 자체에 그 시험장에서 나눠준 문제지의 제1문, 답안지에 제1문, 제2문, 제3문이라고 답안지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상단에. 그때 이게 따로따로 종이를 주고 그 채점도 따로따로 되거든요. 요거 채점 따로, 저거 채점 따로, 요거 채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그 제1문, 제2문, 제3문 답안 사이에 요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제1문에서는 그 당사자 특정 기준을 형식적 기재에 따르는 그 표시설, 이른바 표시설에 따라 답을 냈더라도 제2문이나 제3문에서는 그 실질설, 표시설이 아니라 실질설에 따라 답을 내도 무방합니다. 그걸 교차해서 제1문의 답안과 제2문 또는 제3문 사이의 답안의 논리적 흐름이 일관되는지는 그 채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1문 답안지 내에서, 이 내에서 또는 제2문 내에서 또는 제3문 내에서 특히 제1문의 1, 양가로 1, 양가로 2번 요 문제에 대한 답변, 양가로 1에 대한 답변과 양가로 2에 대한 답변 사이에서는 요 문제에 대한 답변 이 사이에서는 같은 논증 동증이 아니라 논증이죠. 같은 논증에 따라 진행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로 1에서 이걸 풀 때 아까 답안지를 낼 때 원고가 망인인 갑으로 특정됐다. 그러니까 대립당사 구조 흠결로 소대리기가 부적법하다 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양가로 2도 일단 요 대답하신 걸 전제로 그 전제 아래 사례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양가로 1에서 판례처럼 이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인 원고는 갑이 아니라 상속인들인 병, 정, 무로 이미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병정무의 소송 대리인 지위에 놓인 변호사가 대리권이 유지되는 A가 병정무를 대리해서 소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1에서 대답을 하셨다면 이 양가로 2를 푸실 때도 역시 그 전제 아래 사례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견해를 따르든 간에 1에서 어떤 견해를 1설 또는 2설 어떤 견해를 따르든 간에 자신이 택하지 않은 견해에 따르면 나는 1설에 따라 판단을 해. 근데 2설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1설에 따르면 이렇게 1설이 맞는데 참고로 2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론으로 제시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 경우에도 자신이 취한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논증. 그러니까 내가 낸 대답이 무엇이다. 이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상 2에서도 내가 입각한 그 논리, 1설이 타당하다고 입각한 논리에 따라서 2설도 풀어야 된다고요. 이처럼 같은 답안지에 같은 문제로 제시될 경우에 논리적 일관성은 변시 시절이든 사법시험 시절이든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채점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채점평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저의 경우는 제 1문에서 아까 원고가 망인 갑으로 특정된다고 봤죠? 그래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흠결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2번 문제를 풀 때는 소제기 후에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 이 상태가 무에 대한 관계에서 이 해소가 되는지, 왜냐면 대립당사자 구조가 흠결됐다고 봤잖아요. 그쵸? 소제기 당시에 대립당사자 구조가 흠결됐기 때문에 소제기 후에 그 흠결 상태가 무에 대한 관계에서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해소 여부에 따라서 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그렇게 그 효력이 어떻게 되고 그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논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거랑 다르게 제 1문에서 판례처럼 대립당사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왜냐면 그 원고 당사자가 병정무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대립당사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소제기도 정병무에 대한 것으로 정병무가 아니라 병정무죠. 병정무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다면 이 소제기 당시에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 상태가 사후적으로 해소되는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사후적으로 해소되는지를 논증할 필요가 없고 그에 관해서 논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논증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논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보론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보충하는 논의.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이래저래 해서 저렇게 됐는데 내 견해가 아니라 어떤 견해에 따르면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이렇게 본다. 이게 이제 보충적 논의. 그쵸? 보론인데 보론에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그 메인 논증에서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이제 사후적 해소되는지 논증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판례처럼 대립당사자 구조가 유지된다고 1번에서 보셨으면, 양가로 1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양가로 2에서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의 사후적 해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미 소송 당사자로 편입된 병, 정, 무, 이미 소송 당사자, 그래서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없는 이미 소송 당사자의 병, 정, 무 중에서 일부만 수개 신청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한 수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적법한지, 그리고 가능하고 적법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수개 절차에서 무만 누락되었을 때 그렇더라도 판결 선고의 효력이 무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유효하다면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항소기간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를 논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논증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2번 문제 목차가 달라집니다. 쟁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쟁점이 주된 논증으로 가는지 아니면 보론으로 처지는지가 양가로 1에서 어떤 논증을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어떤 뭐 기출문제 풀이집의 어떤 답안, 2번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집의 어떤 답안, 내가 보기에는 A 출판사에서 나온 이쪽 답안이 제일 깔끔하고 B 출판사에서 나온 이쪽 답이 깔끔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융합해서 이렇게 답을 하겠다. 이 경우에 반드시 그게 효율적이고 정답이 되는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안제, 목차에서, 논증에서. 보셨듯이 요지는 뭐냐면 제 1문에서 어떤 결론, 어떤 논증을 하냐에 따라서 2문에서의 주요 쟁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바뀌는 문제입니다. 주요 쟁점이. 그래서 수험 전략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 모두 다 판례대로 가면 돼요. 모두 다 판례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능력이 뭐 거의 끝판왕급이야, 시간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전제한다면 가장 고득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에 관해서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각각 처리되는지까지 모두 보론으로 언급을 하면서 판례에 비판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쵸? 어느 게 정답이란 게 없어요. 수험 전략상 어느 게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기 캐릭터일 정도로 능력이 고능력인지, 아니면 이거 변신 합격하는 것도 이제 턱걸이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내 능력이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듣는 분이 나는 굉장히 엄청난 실력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제 겨우 이거 합격이 턱걸이로도 붙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제 아주 엄청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실제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실제 시간 재가지고 풀어보시면 그러면서 내가 맞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체득하는 거,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렇죠? 수험 전략상 절대적인 정답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거, 형사법 사례형 때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냥 판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자체는 명백합니다. 특히 이 제1문의 1, 민사법 제1문의 1을 보면 그 점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인이 조금 자신이 없다. 또는 내가 이제 사시여서 또는 사시 50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없고, 나는 뭐 이미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건 이미 그건 나에게는 이제 목표에서 물이 건너갔다. 나는 그냥 턱걸이로 이제 그냥 합격증, 이게 나의 공부의 유일한 목표이다. 합격과 고득점이 유일한 목표인 경우를 제가 전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고득점은 이제 나의 목표에서 더 이상 고득점의 목표는 이제 없고, 합격증, 요것만이 유일한 목표로 되었다고 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판례대로 가십시오. 1번도 판례대로 가시고, 2번도 판례대로 가시고, 제2문의 2도 판례대로 가시고, 제2문의 3도 판례대로 가시고, 그냥 논증을 하신 다음에 괄호 열고 판례 판례 또한 같다, 판례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장, 괄호 열고 판례 두 글자 괄호 닫고가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논증을 하신 다음에 괄호 열고 판례라고 하고, 그 논증 자체가 다 판례인 걸로 이렇게 쫙 1문, 2문, 3문을 다 그렇게 하시면 합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내가 판례를 알고 있고 판례를 잘 적용하면. 그러나 그게 고득점을 보장하진 않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냥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는 다 판례대로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자고 이게 시간 제한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저렇게 푸시면 되고,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본인 실력과 여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풀이를 하면서 양가로 1에서 이제 판례를 제시하면서 판례랑 다른 결론을 제가 풀고는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양가로 2 논증을 할 때, 지금 제가 이번 영상에서 풀이를 해드릴 때 이 논증을 하면서도 자신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를 때의 논증까지 누락하지 않을 능력이 되는 사람 기준으로 양가로 1에서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로 제가 푼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능력자를 기준으로 1번의 결론을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번 영상 풀어드릴 때도 판례에 따를 때의 목차, 그리고 제가 택한 목차, 이걸 대조해서 말씀드렸죠? 둘 다 가능한 방법이고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건에 맞춰서 하세요. 본인이 50인데 판례를 막 엄청 비판하면서 판례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한마디로 40, 50인 분이 혹시 이걸 보시면 그냥 판례대로 쓰십시오.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십시오.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서 이거 보시면 2월 10일에 소송을 임했죠. 그 다음에 사망했죠.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소작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만 수개 신청을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양거래 1번 문제에서 봤던 거고, 양거래 2번 문제는 그 이후의 사정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병정 일부만 수개 신청을 했고, 무는 수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이제 병정만 표시가 돼가지고 원고 쪽 패소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A 변호사랑 병이랑 정에게 이제 판결문이 송달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 이 국면에서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무는 그때까지도 이제 아예 개입이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질문은, 양가로의 질문은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지의 논증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판결이 확정되려면 판결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결이 존재해야 확정될 수 있겠죠. 법적으로 부존재하는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존재에 해당하는 판결을 우리가 비판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판결이 아니다, 아닐 비자 써서 요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판결이 아니란 뜻이에요. 판결이 아닌 것, 즉 부존재하는 판결을 비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비판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 대상이 아니에요. 확정 대상이 아닙니다. 비판결은 부존재하는 판결.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부존재 내지 비판결이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존재하는 판결이라도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그게 부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부존재 사유를 모른 채 뭐 존재하고 적법 유효한 거로 생각하고 선고를 했겠죠. 판사가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선고하는 판결이 뭐 당연 무효인 판결이다, 또는 뭐 비판결이다, 그 부존재하는 판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고하는 판사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선고할 당시는 그걸 간과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관상으로는 법적으로 이제 비판결, 그러니까 부존재하는 판결 이라도 외관상으로는 이제 유효하고 적법하고 존재하고 유효하고 적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는 대법원 항소심에 항소되고 대법원에 상고돼서 상고 기각되면 외관상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 부존재하는 판결, 비판결 또는 당연 무효 판결도 그걸 간과한 채 뭐 일정 기간이 지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원 전산망에도 몇 월 며칠에 판결이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확정으로 이제 법원 전산망에도 이제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외관상으로는 존재하는 판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그 부존재하는 판결, 이른바 비판결이라도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판결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상소를 허용해 주긴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존재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했을 때, 즉 일반적으로 어떤 판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비판결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확정되는 시기, 그러니까 존재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판결 확정이란 말 뜻 자체가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이란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대표적으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즉 대법원으로 상고하고,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 선고했다. 상고 기각 판결까지 받았다. 그럼 그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왜냐면 3심제잖아요. 3심제에서 3심까지 받았는데 더 뭐 4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난 날, 그날이 바로 확정입니다. 상고 기각 판결이 난 때, 그 시점, 순간이 바로 확정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1심을 판결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 기간을 넘겼다. 또 유식한 표현으로는 항소 기간을 도과했다. 같은 얘기예요. 항소 기간을 넘겼다, 항소 기간을 도과했다. 또는 이제 항소심 받고 상고 기간을 넘겼다, 또는 상고 기간을 도과했다. 통틀어서 상소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때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사랑 형사랑 상소 기간이 다른 건 잘 알 겁니다. 민사 그 시빌 케이스, 형사 크리미널 케이스.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선고일부터 7일 내에 상소를 해야 되고요. 민사는 선고일이 아니에요. 선고일이 아니고 판결문 받은 날입니다. 판결문 받은 날. 엄밀히 말해서 판결 정보 송달일.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내에 상소를 해야 됩니다. 선고일 기준이 아니에요. 형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판결문 안 받더라도 판결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유죄이다, 너는 유죄이다,
징역 5년이다. 이러면 그것만 보고도 바로 상소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상소기간을 선고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법이. 반면 민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돈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 즉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 8천만 원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결과만 보고 상소를 할지 말지 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이제 상소를 하게 되면 인지대 상소 때문에 생기는 인지대를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된 상대방의 소송 비용 내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항소 기각되면 더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상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민사에서는. 그래서 판결문 보고 이유까지 다 보고 이거 좀 약간 항소하면 좀 이렇게 될 각이다. 요거 판결문 보니까 이거 항소해도 좀 안 될 각이다.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보고 이유까지 보고 그때부터 판결문 본 때부터 송달받는 때부터 그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소하도록 정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민사는 판결 송달일부터 14일인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민사는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문 송달이 안 됐어.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상소기간 진행이 안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과정에서 판결문 송달이 1년, 2년, 3년 계속 안 되고 있다. 그럼 계속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형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판결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선고일부터 7일 지나면 상소기간이 끝나요. 요거는 이제 형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는 이제 선고일에 반드시 피고인이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선고를 못 합니다. 피고인이 나와야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판결문 송달이 안 되고 이제 선고를 하면 그날 들을 거 아니에요. 너 유죄다. 너 징역 2년이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런 것들 선고를 듣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7일 기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민사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날 나와도 되죠. 근데 이제 판결 선고일날 그 당사자나 변호인의 출석이 그 의무가 아닙니다. 민사는 선고날 아무도 안 나와도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문 받은 날부터 14 이렇게 상소기간 정한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양과로 2번 문제가 판결이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이 확정됐냐 아니냐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송달일 그 판결 정본 송달일 그러니까 판결문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14일이죠. 2주가 14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내에 낫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내에 낫는다고 하죠. 1주가 7일이고 2주가 14일이에요. 그 조문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하나는 14일, 하나는 하나는 주 기준, 하나는 일 기준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좀 기술적인 표현의 문제고 같은 얘기입니다. 2주가 14일이고 1주가 7일이에요. 어쨌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도록 상소 제기를 안 했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확정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민사에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396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4일이죠? 그리고 상고는 어떨까요? 특별한 규정 없으면 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장이 이제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396조 1항과 425조 때문에 판결 선고된 후에 그 판결이 확정되냐 아니냐 이거는 판결문이 송달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조문상 명확하죠? 이게 써있죠. 조문상 기준되는 시점. 그렇죠? 이 문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라고 했는데 이건 본인 소송인 경우에는 본인이 판결을 받은 때부터 14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제시된 문제를 떠나서 판결이 언제 확정되냐를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개념을 지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또 들어서 익숙하게 하시고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배우시고 자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냐? 예를 들어서 원고가 K다. 그리고 K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A 변호사가 있다. 만약 판결 정본을 K 본인에게 1월 4일 수요일 그 변호사 A에게는 1월 3일 화요일 이렇게 송달했다면 이때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이때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언제 확정될까요? 또는 예를 들어서
K의 소송대리로 A 변호사뿐만 아니라 B 변호사도 있다. 그 변호사를 뭐 2명 쓴 거예요. 그 소송대리인 A랑 B 둘이다. 그럼 판결 정보는 K에게 1월 4일, 뭐 변호사 A에게는 1월 3일, 그리고 변호사 B에게는 뭐 1월 2일, 1월 2일 월요일에 이제 B 변호사. 그러니까 B, A, K 순으로 이제 송달했다. 그럼 언제 확정될까요? 자, 1번 K 본인에게 송달된 때 기준이다. 자, 2번 A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 기준이다. 3번 B 변호사한테 송달된 때 기준이다. 4번 K, A, B 3명 모두에게 송달된 때, 그러니까 이제 사안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송달된 1월 4일 수요일 기준이다. 또는 5번 K, A, B 누구 한 명이든 송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즉 사안에서 가장 먼저 송달된 1월 2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다. 5번. 정답은 5번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당사자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항소인의 개수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됐을 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먼저 송달되면 그쪽 편에서 그쪽 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안에서 K 쪽, K가 원고 쪽이면 원고 쪽, K가 피고 쪽이면 피고 쪽, 어쨌든 그쪽 편에서는 2주 내에 상소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대리인 누구한테든 뭐 본인이든 소송대리인이든 여러 중 한 명이든 가장 먼저 송달된 때 기준으로. 참고로 이제 실무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있잖아요. 그 법원에서는 그 소송대리인한테만 송달을 하고요. 당사자 본인한테는 송달 안 해줍니다. 원래 실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K가 A 변호사를 쓰고 있다, A, B 변호사를 쓰고 있다. 그러면 K한테 송달 안 해요. 판결문을 A, B한테만 송달을 해주고. 그 소송대리인 여럿이면 이제 소송대리인 여럿 모두한테 송달해주긴 하는데 본인한테는 송달 안 해준다고요. 물론 법원이 그냥 본인에게 송달해줘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예규상 안 할 뿐이지. 뭐 그렇게 해줘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요. 그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절차상 편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호사 사무실로만 송달을 합니다. 그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 대리인,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있으면 그 소송 대리인에게 판결 송달했으면 소송 대리인이 판결 송달 받은 때 기준으로 2주 내에 상소 제기를 해야 하고요. 그 소송 대리인이 판결 송달 받은 때 기준으로 2주가 지나도록 상소 제기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상소 제기 2주 내에 해야 되니까. 이게 판결 확정 시점 관련된 기본 규정이고요.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점.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주의점.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봅시다.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 즉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계속 중 사망은 양거로 1번 문제 풀일 때 상세히 설명드렸죠. 지위의 승계 앞에 지위란 말이 생략된 거. 절차의 중단 후에 이제 수계, 또는 이제 중단 후에 수계, 지위의 승계, 절차의 또는 중단 후에 수계, 이 용어도 생략된 문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은 순간, 그 순간 상속에 따라서 당사자 지위, 즉 원고나 피고의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으로 당연승계, 석세션이 순간 0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망한 순간 바로 그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0초 만에 절차가 중단되죠. 인터럽션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나중에 정신을 좀 가다듬은 상소인들이 수계, 즉 테이크오버 신청을 해서 절차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소송 계속 중에 사망 경우에 상속인들이 수계, 테이크오버 하기 전까지는 절차가 중단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상소 기간 진행도 정지됩니다. 절차가 중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도 법원이 만약에 이제 판결 선고만 남긴 상태라면 이 선고 자체는 센텐싱이라고 하죠. 그 선고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만 이제 그렇게 판결 선고를 해서 설령 판결문이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판결 송달일부터 2주라고 했잖아요. 그 상속 기간이. 그래서 그 2주를 지나면 이제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판결문이 상속인들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상속인들이 수계하기 전까지는 이 상소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요. 그 수계를 한 때로부터 비로소 2주의 상소 기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계하기 전까지는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그 판결문을 송달받더라도
그때부터는 상속 기간이 진행이 안 돼요. 왜? 왜? 왜죠? 왜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상속인들이 수기하기 전까지는 상속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민사소송법 247조 2항에 따르면 소송 절차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 이 조항 때문에 상속인들이 수계를 하기 전까지는 상소기간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제 1문 양거래 1번 문항 풀 때 수계, 테이크오버는 절차의 수계, 절차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수계는 절차권 보장을 위한 거다. 네? 상속인들이 장래 지내야 되고 뭐 정신없고 그런 상황에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상소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게임 하다가 한쪽에 렉 걸려서 포즈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다 기지 부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예를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를 어디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한 명이 쓰러져가지고 다쳐서 그러면 심판이 빨리 여기서 막 피 흘리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럼 빨리 심판이 경기를 중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거를 중단했는데 갑자기 막 와서 상대방이 피 흘리고 넘어져 있고 이때다 하고 막 가서 이렇게 노매너 플레이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상속인들 정신 차리고 미네르바의 수계를 하기 전까지는 상속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판결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소송 대리인이 없는 나홀로 소송을 상정한 것이고요.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죠? 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애당초 중단이 안 돼요. 중단 자체가 안 됩니다. 왜죠?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법 233조 때문이죠. 당사자의 사망은 소송 절차를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사망은 소송 절차의 중단 사유인데 여기에서 238조가 있다 했죠. 238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는 2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 있으면 중단 자체가 안 됩니다. 중단이 안 되니까 수계 필요도 없고 중단이 안 되니까 상속기간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 적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민사소송법 247조 말씀드렸죠. 247조는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중단의 효과잖아요. 그쵸? 왜 정지 효과 아닙니까? 정지 효과죠. 정지가 중단과 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웬만한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소송 절차 중단은 기간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중단 자체가 안 되죠? 238조 소송대리 있는 경우는 233조를 비적용하니까 중단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33조 1항, 238조, 247조 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변호사가 붙어 있으면 애당초 중단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단 자체가 안 되니까 항소 기간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판결을 송달 받을 때부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절차 중단이 안 되는 경우다. 절차 중단이 안 되는 경우라면 사망으로 정신없고 장례 치러야 되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송달 받은 때부터 2주 지나도록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썼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심급대리 원칙입니다. 심급대리. 변호사에게 우리가 소송 위임을 하잖아요. 변호사에게 K라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을 해서 변호사가 이제 소송 대리인이 되면 이 변호사는 언제까지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까? 그 케이스에 대한 소송 대리권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변호사 사망할 때까지? 30년간? 대법원 3심 갈 때까지? 아니면 항소심 2심 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언젠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모든 건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판례는 이 심급 대리 원칙이라고 해서 그 해당 심급, 그러니까 해당 심급까지만 소송 대리권이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즉 1심에서 수임했으면 1심까지만 소송 대리권이 있고요. 2심에서 수임했으면 2심에만, 3심에서 수임했으면 3심에만 소송 대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심까지란 1심 판결을 송달받을 때까지. 1심까지란 1심 판결을 송달받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1심 판결을 송달받을 때까지만 소송 대리권이 있고, 항소심에서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을 때까지만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다.
판결 송달 받을 때까지. 그 결과 1심에서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1심 판결 송달을 받으면 그 순간, 이 판결 송달을 받으면 그 순간, 고순간이라고 되네요. 이거 펜을 쓰다가 이제 오타로 낸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고순간 해도 아주 귀엽게 고순간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어쨌든 판결 송달을 받은 고순간 소송 사무가 종료해요. 왜냐면 심급대리 원칙에서 말하는 그 권한이라는 것은 판결 송달 받을 때까지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순간 이제 더 할 게 없잖아요. 1심에서 선임한 소송 대리인 판결 송달 받으면 이제 그때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송 사무 할 게 없으니까. 그게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 볼까요? 읽어보시죠. 특별상황 당해 심급에 항조돼요. 심급 대리 원칙. 그래서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 사무가 종료할 때까지다. 그 수임 사무가 종료할 때가 언제냐? 바로 판결 송달받을 때까지다. 그쵸? 네. 그럼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원래 소송 당사자가 소송 중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정신 차리고 테이크오버 절차를 취할 때까지, 수개할 때까지 중단된다고 했죠? 수개할 때까지 중단된다. 그쵸? 민사소송법 233조 봤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외로, 자,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사가 있으면 사망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38조 소송 대리인 있는 경우에 예외. 그런데 판결이 송달된 순간, 1심 판결이 송달된 순간 더 이상 소송 대리인이 없게 되잖아요. 소송 대리인이 이제 없게 되잖아요. 판결이 송달되면서. 그러면 이 송달된 순간 다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233조에 따라서 중단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중단 후에 이제 수기하기 전까지 이제 중단된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소송 대리인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외잖아요. 근데 판결을 이제 송달을 받으면 이제 소송 사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신급 대리 원칙상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1심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그와 함께 소송 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개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차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2주의 상속기간 진행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판결이 송달되어도 상속기간이 진행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사안에서 상속기간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가 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틀렸어. 법학은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예외, 그 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 그 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예외에 다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다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무를 오래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좀처럼 단정적인 대답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 공부 조그만 사람들, 그러니까 뭐 1학년 굉장히 위험하게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를 하고 그걸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내용과도 사실 좀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각설하고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이 신급대리 원칙 때문에 1심에서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1심 판결을 송달 받으면 그 순간 소송 사무가 종료해서 더 이상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순간에 판결 송달과 동시에 절차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1심 판결을 송달받는 순간 소송 사무가 종료한다. 소송 사무 종료가 더 할 게 없다. 판결 받으면 끝이다. 그 신급은 끝이다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 받으면 이제 1심 단계에서 일단 더 할 게 없잖아요. 판결 받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1심에서 그 소송 위임을 하면서 자, 1심 판결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항소 제기 하는 것까지 위임을 그냥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즉 항소 권한까지도 위임을 하는 겁니다. 소송 위임을 할 때 항소 제기 권한까지도 같이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소에 대한 대리권까지 수여한다고 해서 항소에 관한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위임할 때 항소까지 할 권한을 주는 거, 그 항소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민소법 90조 이 90조 보시면 이 항 보시면 다음 사항에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된다. 따로 안 받으면 없다는 뜻이죠. 그 상소 제기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특별히 수권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 수권 사항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소송 위임을 할 때 상소제기에 관한 권한까지 특별히 줘야만 변호사가 상소제기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상소제기에 관해서 특별히 수권을 안 해주면 상소제기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따라서 이 소송 위임을 할 때 만약에 특별히 상소 수권까지 했다면, 상소 수권까지 했다, 그러면 1심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가 항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이제 소송 사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항소 제기 여부 판단을 해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소송 대리인이 항소 제기를 하면 그때 소송 대리인께 소멸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1심 판결 송달됐다. 근데 이제 만약에 특별 수권을 했다면, 이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 수권을 했다면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1심 판결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소송 대리권이 종료하지 않고 이 상소 제기를 할 때까지. 아니면 이제 항소 제기를 안 하고 그냥 2주에 항소 기간이 판결 정보 송달부터 2주까지 그 항소 기간이 지났다. 그럼 그때도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쵸? 상소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2주 동안 항소 제기 없이 기간이 끝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이후는 상소 제기를 하거나 한 이후, 또는 이제 상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2주의 기간이 끝난 이후는 그때 이제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정말 이거는 그 똑똑한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그 로직인데 우리가 용어가 생소해서 좀 그럴 뿐입니다. 굉장히 로직 자체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2022 그 779 판결요지 3번의 이제 아랫부분 보시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그쵸? 상소 제기한 이후부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변호사가 항소제기를 해서 1심 소송사무가 다 끝나거나 이렇게, 아니면 변호사가 항소제기를 안 한 채 항소기간이 다 지나서 1심 소송사무가 다 끝난 경우에 그때 소송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변호사가 1심 판결을 송달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소송 사무가 종료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소송 위임을 할 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을 받았을 때 얘기해요. 상소수권을 받았을 때 1심 판결 송달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소송 사무가 종료하지 않고 일단 소송 대리인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송달 받았더라도 일단은 소송 대리인 권한이 아직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까 24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외, 그러니까 사망에 따른 그 중단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소송 대리인 지위가 유지되니까 그때까지는. 항소 제기에 특별수권을 받아뒀다면 1심 판결을 송달받는 순간 곧바로 소송 대리인 권한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 대리인이 있으므로 절차 중단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단이 안 되니까 상소기간, 즉 판결 송달일부터의 2주라는 상소기간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소송 대리인이 있으니까. 너무 간단한 로직인데 용어가 생소할 뿐이죠. 이건 정말 제가 유치원생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어만 이제 다 뜻을 이해하면 로직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2007-2859 판결 보시면 판치사항 3번을 볼까요? 사망 당사자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수권 한 경우죠.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는가? 확정된다.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면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첫째 소송 대리인이 없으면, 소송 대리인이 없다, 그러면 수기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는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판결 송달을 받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 민소법 233조 1항 247조 1항 2항 아까 보신 조항들이죠. 그리고 둘째, 소송 대리인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죠.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그러나 그 경우에도 판결 송달을 받는 것과 동시에 판결 송달을 받는 순간 그 신급 소송 사무가 종료함으로 하잖아요. 신급 대리 워치 때문에.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없게 되죠.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 정보 송달 받는 소송 대리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역시 중단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수계를 할 때까지. 수계하기 전까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송달을 받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1번 소송대리인이 없을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중단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판결 송달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없게 되니까 소송대리인이 없게 되는 1번의 경우처럼 되기 때문에 상소기간이 진행 안 하는 거죠. 근거 뭐죠? 근거? 민소법 90조 2항 아까 본 것처럼 2호가 상소 제기를 2항 몇 호죠? 제가 조문까지 뭐 외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구십조 2항 3호, 2항 3호죠. 2항 3호에 따라서 상소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특별히 상소 제기를 수권하지 않은 이상 소송대리권 범위는 해당 신급까지만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민소법 243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셋째, 소송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소 제기 수권까지 특별수권까지 했다. 이러면 해당 신급 판결 송달을 받더라도 상소 제기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송 사무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죠. 미종료죠.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 여전히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소 기간이 진행을 한다. 왜죠? 근거 238조가 233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실무에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왜일까요? 실무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다 상속수권을 합니다. 실무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선임서가 있을 거잖아요. 소송 위임장 내지 뭐 그런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소송 위임을 할 때 거기에 상소제기 특별수권 하는 걸로 다 써 있어요. 보시면 이 90조 보시면 이 특별수권 사항들이거든요. 뭐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뭐 상소제기 또는 취하, 뭐 대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특별수권이라고 돼 있고 이제 그 권한 안 받으면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별수권 사항들이 다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이 소송 위임장 거기 이제 소송 위임장 다 이제 인쇄해 놓은 거에다가 거기 이제 당사자 무슨 사건 번호만 이제 공란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몇 월 며칠 당사자 서명 날인 뭐 이런 것만 빼고는 다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부동 문자라고 하죠. 다 그냥 찍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소 제기, 취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준다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쓰는 실제 소송 위임장이에요. 이거 수권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상소 제기 또는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안 한 소송 위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뭐 경험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특별수권 없는 경우, 세 번째 상소 제기 특별수권까지 해서 소송 위임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아니면 첫 번째예요. 실제로는 두 번째는 없습니다. 왜? 상소 제기 특별수권을 다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법리를 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법리가 많습니다. 한 가지 법리를 더 아셔야 돼요. 원모어 법리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계속 중에 사망해서 수계를 할 때 상속인들 수계할 때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 A 또는 A, B 일부만 수계 신청을 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입니다. 주로 이제 수계하지 않은 C가 문제되겠죠? 아까 우리 약간 이거 비슷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지문 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모어 법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안은 이제 병정무죠. 병정무인데 병정무에서 이제 병정만 수계를 한 그래서 이제 무만 빼놓고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중 사망에서 중망. 네.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암호 익히셨죠? 중망에서 이에 관해서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망에 관한 명확한 판례. 판시상 2를 볼까요? 판시상 2를 보시면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소인 중 수계 절차를 받는 일부만을 당사자가 표시한 판결의 효력, 이 나머지 공동상소에 미친 그러니까 병정만 당사자가 표시한 판결이 이제 무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무를 전혀 표시하지 못한 채 판결 선고되는데도 자 미친다고 하죠? 미치겠죠? 효력이 미칩니다. 판결문에 무가 전혀 표시가 안 됐는데도 병정무 모두에 대한 판결로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 때문이죠.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는 상속에 따른 당연 승계로 그 순간 0초 만에 병정무가 이미 소송 당사자 지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비록 무가 나타나 있지 안 써 있더라도 판결 자체가 이미 병정무를 당사자로 하는 판결이 되고요. 판결문 자체에서 무가 안 써 있을 뿐이지 무가 써 있진 않지만 그 판결의 당사자가 병정무기 때문에
이제 피고는 의리겠죠. 이제 이 판결 당사자가 병정무와 의리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 구조가 유지가 돼 있으므로 병정무 모두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무 안 써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판결문에 무가 안 써 있고 병정만 써 있더라도 그 판결 당사자는 병정무 모두라고요. 왜? 당연 승계.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그 소송 대리인 있잖아요.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애당초 중단이 안 되잖아요. 중단이 안 되니까 무가 수계 절차를 수계 절차 절차를 하지 않고 병정만 이제 수계 절차를 하고 진행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없어요. 왜? 무는 수계 안 했는데요? 왜? 상관없습니다. 왜요? 왜? 중단 안 됐잖아요. 수계는 언제 문제된다고요? 중단이 있을 때, 바늘이 있을 때 실이 문제된다고요. 근데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수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에 대해서는 비록 판결문에 무가 없고 무에 대해서는 수계 절차가 없지만 사망과 동시에 소송 당사자 병정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소송 당사자 지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판결문에 표시는 안 됐을 뿐이지 판결 당사자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절차 중단도 안 되고, 이제 그 양걸 1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대립 당사자 구조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병정무 모두에 대해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병정무 모두에 대해서 적법한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 소송 대리인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소송 계속 중망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케이스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구분응선을 다 넘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근데 우리 사안은 어떻습니까?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사안에 방금 보신 이 판례를 2007-2859 판결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려면 우리가 이 판례를 우리 문제에 적용하려고 할 때 무언가 걸리는, 마음속에 걸리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다는 무언가 걸리는 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 리걸 마인드가 있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이 이거 판례 있네? 이거 뭐 그냥 이거 해가지고 2007-2859 이 판결 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 사안 이렇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리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 거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절차 중단이니 바늘이니 실이니 얘기하고 있고, 그 중단에 따라서 이 상소기간이 그 수기에 따라서 중단에 따라서 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도 되지 않는다는 둥 하고 있고, 그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뭐 중단이 안 된다는 둥 하고 있고, 그 상소 특별수권을 줬냐에 따라서 판결문이 송달될 때 중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둥 한참 검토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소송 계속 중 뭐 사망한 경우에도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당사자 지위가 당연 승계되었으므로 비록 일부를 빼고 일부만 뭐 수기에 나가더라도 모든 공동 상속인 모두에 대한 판결에서 적법 유효하다라고 한참 뭐 그렇다는 둥 한참 검토를 했습니다. 다 한참 검토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중망이에요. 계속 중 사망할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중 사람 사망할 때 중망일 때 소송상 지위의 당연 승계와 중단과 바늘과 수계, 실, 당연 승계, 중단, 수계가 이제 중망일 때 문제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양거래 1번 말씀드릴 때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중망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한참 중망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중망이 아니에요. 제소 시점 2월 25일, 사망 시점 2월 18일, 중망이 아니죠? 제소 전 사망이잖아요. 제소 전 사망. 중망이 아니라. 제소 전 사망이기 때문에 제소 전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당사자의 특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승계라든지 절차 중단이라든지 바늘과 실, 수계, 이 문제랑의 국면이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제 너무 용어가 좀 적절하지, 좀 이제 안 좋다, 순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제 그런 대도로 이제 뭐 판결문 쓸 때도 뭐 그런 대도로 이제 바꿔 써라, 이렇게 이제 그 바꾸기 운동 같은 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송 위임을 하고 소송 대리인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제소 전 사망 사안에서는 수계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제소 전 사망이에요. 제소 전 사망인데 소송 대리인이 있었으면 수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산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이제 그걸 잘못해.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걸 제가 잘 못합니다. 오락실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1탄을 못 넘겨. 1탄을. 여러분 찾아지시나요? 왜 안 찾아지지? 여기서 눌러볼까요?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았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 본문에 있는 이제 클릭할 수 있는 판결을 누르면요 거기로 이동됩니다. 그걸로 지금 하나 건너타고 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송 위임을 소송 대리인이 있다. 이런 사안에서는 제소 전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시사항 1 이거죠. 소송 위임을 한다면 제소 전 사망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한다. 자, 민소법 233조 1항이 뭡니까? 아까 보신 중단 조문이죠? 요거잖아요. 중단과 수개. 중단된다. 상속인이 수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 조항이 방금 보신 2014 210449 이거 타고 갔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자, 233조를 유추 적용해서 수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례를 잘 보시면 이 조항에 따라서 상속인의 병정무가 이제 갑을 수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판례 잘 보시면 233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안 하고 유추 적용해야 한다. 유추 적용돼서 뭐 수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직접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직접적으로는 직접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유추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직접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냥 적용한다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판결문 쓰는 사람들이, 대법관님들이. 그쵸? 그러니까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 전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망이 아니라 제소 전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원고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있고 소송 위임이 있고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에 애당초 당사자인 원고는 망인인 갑이 아니라 상속인들인 병정무라고 했죠. 그건 판례에 따를 때. 그쵸? 판례에 따를 때는 처음부터 병정무가 원고이기 때문에 제소 전 사망이라도 제소 전 사망에서 소송 위임이 있었던 경우에 애당초 이 사람들이 병정무가 원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위 승계가 없어요. 당사자 지위 승계도 없으니까. 그리고 절차를 수기할 것도 없죠. 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위 승계가 있을 때 이 상속인이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피상속인을 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애당초 처음부터 원고 지위에 병정무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지위 승계될 것도 없고 그 절차를 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수계를 할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소 전 사망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수계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게 판례고요. 그 취지는 상속인들의 뭐 절차 보장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수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당사자가 계속 망인인 갑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상속인들을 이제 당사자로 이제 외관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수계 절차 대상이라는 게 판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판례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좋다. 병정무가 소송 당사자 제소 전 사망이라도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병정무를 그냥 처음부터 원고인 당사자로 보는 뭐 그 법리 오케이 거기까지 뭐 내가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 수개 신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거 지위 승계가 없으니 제소 전 사망이지 소송 계속 중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 승계도 없고 수계도 할 게 없는 무슨 뚱딴지 같이 소송 수계냐 중단도 안 됐는데 뭐 이상하다. 이게 수계를 이게 할 수가 있냐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 좋다 병정무가 원고인 거는 뭐 판례 알겠어 양거래 1번 지문할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수계는 도대체가 이제 이상하다라고 비판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병정무로 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표시정정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제소 전 사망으로서 어차피 처음부터 당사자는 상속인들의 병정무로 특정돼 있다면 그걸 명확히 해주는 표시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수계를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아까 그 수계 절차 233조를 유추해가지고 수계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대법원 판례가. 근데 이 대법원 판례에 반대해서 좋다. 원고 당사자가 병정무라면 표시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계를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반론입니다. 그 판례에 따르시든
뭐 이 부분 판례 따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판례 비판하는 견해에 따르시든, 그러니까 수계 절차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수계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보든, 아니면 이건 수계할 사안은 아니고 표시 정정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든,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결론을 취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이론상으로는 앞서 양괄호 문제에서 만약에 양괄호 1번 문제에서 만약에 판례에 따라서 당사자의 원고가 병정무로 특정돼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셨으면 양괄호 2번 문제 푸실 때는 수계가 아니라 그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처리하는 게 좀 일관되고 논리적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괄호 1에서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한 게 판례인데, 그 경우에 수계 대상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 자체에는 논리상 난점이 있긴 해요. 그쵸?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 양괄호 1번 문제에서 판례 반대해서 표시된 대로 당사자는 그 귀신, 갑, 망인 이 원고라면, 그러니까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면, 그때에는 수계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벗어나게 되니까 표시정정 대상도 아니라고 검토해도 좋고, 아니면 수계 대상은 아니지만 표시정정은 좀 유도리 있게 허용될 수 있다고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괄호 1번 문제에서 그 갑이 원고라고 와서 소가 대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면, 양괄호 2에서 나올 그 수계나 표시정정 여부에 관해서는 수계나 표시정정 모두 안 된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수계는 안 되지만 표시정정 가능하다는 견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표시정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설령 표시정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갑이라서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확정도 되지 않죠. 그리고 표시정정 대상이라고 보면, 재소전 사망으로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정정을 거쳤다면 이제 정정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유효하다는 재소전 사망 법리를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사안을 보시면 1심 소송 중 병정만 이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이제 판례는, 대법원은 서류 제목을 소송 수계 신청서라 써서 내도 이게 만약에 표시 정정 신청의 의미가 있다면 표시 정정 신청서로 선해, 그런 취지로 이해해서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서류 제목을 표시 정정으로 제목을 써서 내도 이게 수계의 의미가 있는 신청이라면 수계 신청서로 선해,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표시정정 신청 대상이다, 표시정정 대상이라고 보신다면 이 수계 신청서의 제출을 표시정정을 신청한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요. 실제로 실무에서 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고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약간 열려있는 가능성을 준 거죠. 판례는 이제 소송대리인 없는 재소전 사망 사안에서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표시정정 절차를 거쳤으면, 표시정정된 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효하고, 표시정정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대립당사자 구조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하잖아요. 양괄호 1번 풀이 때 해당 판례 말씀드렸죠. 지금 문제 사안에서 원고를 갑으로 특정했다고 보아 소 제기가 부적법한 상황에서 재소전 사망이니까 이제 병정에 수계 신청서를 이제 표시정정 신청으로 취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 병정에 표시정정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면 병정에 대한 판결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표시정정을 안 한 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표시정정을 안 했으면 무에 대한 판결은 없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아까 보신 계속중 사망에서 일부만 수계 신청, 즉 병정만 수계 신청에 나갔고 무는 수계 신청을 안 한 거. 이 사안에서 상속에 따른 당연승계로 병정무 모두 이미 원고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병정무 모두에 대한 판결로 유효하다라고 보았던 경우랑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중망이냐 전망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재소 전 사망이면 표시정정 문제라서 표시정정을 한 병정과 정정을 하지 않은 무 사이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판결인지부터, 그러니까 존재하는 판결인지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소송 계속 중 사망이라면 이 당연승계 결과 수계 신청을 한 병정과 수계 신청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수계 신청을 하지 않은 무 사이에는 판결의 유효 여부 또는 존재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죠? 그죠? 표시만 무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병정무 모두가 당사자라고요. 계속 중 사망이면. 계속 중 사망에서 일부만 수계 신청을 해도 계속 전체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유효하다는 판례 2007-2859. 예, 요거는 우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왜? 우리 사안은 계속 중 사망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참고할 간접 판례로 들 수가 있겠고 출제자들도 당연히 이 판례를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07-285구는 중사망에 대한 판례라서 일부만 당사자를 표시 수계 실적 일부만 해서 일부만 당사자를 표시한 케이스이긴 한데 계속중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그러니까 2007-285구 판결이 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계속중 사망 사안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기초 개념들입니다. 민소법의 기초 개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해설을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그 민사소송법의 앞부분 해당 진도 범위의 법리와 거의 모든 쟁점을 다 복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20점짜리 그 12분짜리 문제가, 이 작은 문제가 사실 수원 민소법에서 당사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양과로 1번, 2번 풀이해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리면서 짚어 넘어간 법리들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자체를 민사소송법의 진도 중에 앞부분 강의로 생각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 사항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지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양가로 2번 풀이는 앞서 양가로 1번 에서 이미 소송 당사자, 즉 원고가 소장에 표시된 대로 갑이라고 검토해서 양가로 1에서 그렇게 풀이해서 답안을 낸 걸 전제로 이어서 답안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양가로 1에서 소송 당사자, 즉 원고가 소장에 표시된 거랑 다르게 병정무라고 검토해서 그렇게 답안을 냈다면 지금 제가 예시한 답안 목차랑은 다른 목차와 내용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답안지의 같은 문항 내에서의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양가로 2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번에 판결 정보의 송대로 이전 경관 시점에서 무에 대한 판결 확정되는지 10점에 6분 반띵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답안 목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결론에는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는다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거 1. 문제점. 자, 제소 전 사망이라서 갑지가 병정무에게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립 당사자 구조 흠결에 대한 해소 가능성과 방법이 문제된다. 제소 전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 승계되지 않아서 결국 대립 당사자 구조 흠결이 생겨 있는 상태고 그것이 해소되는 가능성과 방법이 문제된다. 검토. 여기에 대해서는 표시 정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와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하하고 신소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에 따르든 간에 지금 무가 표시정정 신청을 안 했잖아요. 무 쪽은 표시정정 신청 안 했으니까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대립당사자 구조 흠결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에 대해서는 판결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판결 부존재에 따라서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수 없다 라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문제 취지상 이제 소재기가 적법하다, 우리는 이제 소재기가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 이런 목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취지를 보시면 소재기가 적법하다, 양가로 1에서 적법하다, 그냥 판례에 따라 적법하다 했을 때에, 그걸 전제로 했을 때에 양가로 2에서 해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논점이 있고 그게 굉장한 출제의 주된 의도로 보이잖아요. 왜 지문에서 상소재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보여야 할 때 이 자체가 이 부분 논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업 전략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양가로 1에서 판례가 다른 결론을 취해서 양가로 2에 이런 목차가 나왔다, 이렇다면 보론을 다는 게 좀 적절합니다. 보론. 소재기 당시에 이미 원고가 병정무로 이미 특정이 되어서 소재기가 적법하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양가로 1에서 나랑 다른 결론을 내렸을 때, 즉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때 해결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러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 좀 너무 약간 뭐 쓸말을 다 쓰긴 한 거지만 굉장히 출제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대로 쓸 거고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차들이 논점들이 분명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가시는 거 좋습니다. 판례에 반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 좋은데 이 부분 보론을 넣는 게 좋아요. 판례에 따를 때의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번 무에 대한 판결의 유효 여부. 자, 판결 당사자는 병정무기 때문에 지금 대립 당사자 구도의 흠결이 없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 사망에서 상속 일부만 수기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일부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소송 계속 중 사망에 일부만 수기한 사안에서 수기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 이거 나 알고 있다. 이거 언급하고 같은 이유로 제소 전 사망에도 같은 취지에서 우리도 원용할 수 있겠다.
이거는 계속 중 사망에 관한 판례지만 계속 전에도 나는 이걸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직접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하다. 그럼 이 경우에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그 판결 송달일의 기준이다. 396조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과 본인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소송 대리인과 본인이 있는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든 본인 누구에게든 먼저 송달된 사람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 언급하고, 그리고 판결 정보인이 A한테 송달된 때부터 항소기간 2주가 기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론에서의 1번 목자는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한가,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항소기간 기산점은 이제 송달 시점인데 그게 진행을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재소전 사망이지만 절차 보장 측면에서 중단과 수개 조항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233조 1항 유추한 판례 언급하고,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이 안 되지만 신급 대리 원칙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이 안 된다. 근데 신급 대리 원칙상 90조 2항 3호 언급하고, 신급 대리 원칙상 1심 판결 송달 시에 중단되는데 특별 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 기간 동안 소송 대리권이 유지되고, 그래서 238조에 따라서 중단이 안 된다. 그래서 A 변호사한테 송달된 때부터 2주 지나 확정된다. 그래서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쓰면 정말 깔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례에 반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판례를 누락해서 떨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없으면 답안의 입체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다 판례대로, 양가로 1번도 판례대로, 양가로 2번도 판례대로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판례대로 한다면 이게 본론보다도 이제 메인, 방금 본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메인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판례대로 답안 하시겠으면 이거는 이제 양가로 1에서 판례대로 결론을 냈을 때입니다. 양가로 1에서 소재기가 적법하다. 왜? 당사자가 병정부로 특정이 됐으니까. 그 소송 위임이 있는 상태 재소전 사망이니까. 그 경우에 이제 판례대로 했을 때의 목차 예시입니다. 방금 본론이라고 했던 부분을 본론이 아닌 본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무에 대한 판결의 유효 여부.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 대한 판결이 유효하다. 항소기간의 기산점. 아까 말씀드린 396조 1항 언급하고, 판결 정보 송달일. 판결 송달일 기준이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과 본인이 있으니까 이제 A 변호사한테 송달된 때부터 2주 기산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그럼 진행 여부. 항소기간 진행 여부.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겠죠? 이제 판례로 썼을 때 이게 메인 포인트인데, 그 재소전 사망이지만 절차 보장 측면에서 중단과 수개 조항을 유추 가능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 언급하고,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원래 중단이 안 된다. 그 238조 언급하고, 신급 대리 원칙 90조 2항 3호 적시하고, 1심 판결 송달 시 기준이 이제 항소 특별수권 받았기 때문에 항소 기간 동안 소송 대리권 유지되니까 결국은 238조에 따라서 중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송달될 때부터 그 2주 지나면 확정된다. 그래서 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판례 따를 때 이렇게 쓸 때 만약에 이제 시간과 분량이 남으시면요, 거꾸로 대립 당사자 흠결에 따라서 무에 대한 판결이 부존재라서 확정되지 않는다는 아까의 그 논증을 본론으로 언급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판례대로 쓰면 판례가 이제 판례대로 봤을 때 이 구도가 이제 메인 논증이 되는 것이고, 그때 본론으로 쓸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판례 반대에서 양가로 1번에서 이제 소재기가 부적법하다고 봤으면 이 부분이 메인 논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 판례에 따랐을 때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를 쓰더라도 자신의 결론과 판례의 결론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론을 쓰는 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내 견해가 들어가고, 그 내 견해에 따를 때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를 때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한 이상 본론을 넣을지 말지는 선택적인 애드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껏. 이상으로 2024년 13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문의 1을 끝냈습니다.